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상암동의 DMC 단지인데요. 이곳에 나온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지만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로 시작을 해서 점심에도 커피로 휴식 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역시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성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과연 몇 잔이나 될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무려 512잔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커피는 원두를 주 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들고 나면 이런 커피 찌꺼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커피 찌꺼기를 그냥 버리려다 보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동안 일반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커피 찌꺼기.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자원이다. 커피 찌꺼기가 재활용해서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그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세워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을까?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일상이 되어버린 것. 바로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음료 커피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참으로 대단한데 전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수만 해도 약 9만 개에 이른다. 이는 약 5만 개 정도인 편의점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주당 가장 많이 섭취했던 건 쌀밥이 6.4회로 3위, 배추김치가 10.4회로 2위, 그리고 커피가 11.6회로 1위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녀가 하루에 1.7잔 커피를 마신 셈이다. 이는 커피 전문점과 관련 커피 제품의 시장 규모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커피 판매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5년엔 약 5.7조, 2016년엔 약 6.4조, 그리고 2017년엔 약 11.7조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 소곡로에 위치한 국내 커피 매출량 1위 커피 전문점.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커피를 즐기기 위해 찾은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진한 커피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선 한국인들이 밥보다 많이 먹는다는 커피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실까? 하루에 4잔 정도 마십니다. 한 5, 6잔 물 대신에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커피. 그렇다면 이곳에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커피가 만들어지며 몇 잔이나 판매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커피를 내릴 때마다 커피 찌꺼기는 얼마나 나오는 걸까? 저희가 하루에 판매되는 음료 중에서 아메리카노 약 250잔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한 번 추출할 때마다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약 20g 정도 나오게 됩니다. 원두를 한 번 추출해서 커피를 내릴 때마다 약 20g 정도의 커피 찌꺼기가 고스란히 생기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하루에 약 250잔 정도. 이를 다른 종류의 커피와 모두 합하면 하루에 약 600잔 정도의 커피가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곳에선 이를 잘 모아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고 있다.
보통 업체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져가게 되는데 한 번 가져갈 때마다 5kg에서 10kg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은 40kg에서 한 100kg 정도 그 정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약 15만 톤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것이 일반 생활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점이다. 지금 커피 찌꺼기가 음식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고 생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커피 전문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면은 뭐 2014년도에 그 20리터짜리가 4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23억 원을 사용한 금액을 지불하고 봉투를 사서 사용한 셈이었던 거예요. 네. 커피 한 잔이 나오기 위해 대부분의 원두는 버려지고 있다. 커피 원두 중 오직 0.2%만이 커피를 내리는 데 쓰이며 나머지 99.8%는 찌꺼기가 된다. 이 커피 찌꺼기가 계속 발생하고 그냥 매립된다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커피 찌꺼기를 처리할 때 1톤당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만 2천 톤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 11,000여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국내 커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 찌꺼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활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소소하게 탈취제나 방향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활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커피 찌꺼기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자원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상당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봤다. 바로 광주과학기술원이다. 몇 년 전 이곳의 연구진들은 커피 찌꺼기로 차세대 고온형 연료 전지인 탄소 연료 전지를 구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계속해오고 있다. 우리는 연구진에게 커피 찌꺼기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과연 커피 찌꺼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조금 전에 한 실험은 커피 찌꺼기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에서 40 정도까지 해서 넓은 범위에서 픽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들의 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통해서 커피 찌꺼기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무 껍데기나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커피 찌꺼기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연료화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이렇게 커피를 결국 마시고 남는 이 커피 찌꺼기를 바로 연료로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화극에 커피 찌꺼기를 올려놓고 반대쪽 환원극에 산소 혹은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산소 혹은 공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산소를 통해서 이 전해질로 산소 이온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연료극에서 연료랑 산소 이온이 만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뽑아서 저희는 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탄소로 구성된 커피 찌꺼기가 산소를 만나 산화되면 고순도의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원리다. 자연 건조한 커피 분말을 에틸렌 글라이콜과 섞어 젤 상태로 만들고 이를 단전지에 올린 후 알루미나 반응기에 넣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탄소원보다 성능이 120% 향상된 전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기존 탄소 연료전지는 단전지, 즉 그 연료전지 구성 성분 위에다가 탄소를 바로 올리는데 이 경우 탄소 침적, 즉 이 단전지 표면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 커피 속에 있는 원소, 수소 같은 원소를 통해서 이런 침적이 일어나는, 이런 열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커피 찌꺼기는 수소와 탄소, 산소 등의 목질계의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수한 탄소만 얻기 위해서는 열 처리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한 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혹은 배터리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등을 통해서 카본, 탄소 성분으로 커피 찌꺼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는 참나무를 1200도 이상의 가마에 넣어 참수출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참나무를 태우다 가마 내부의 산소를 차단시키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무는 탄소 덩어리인 수치로 변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실험 용도에 맞게 커피 찌꺼기의 열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이 커피 찌꺼기의 성분 혹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반적으로 900도에서 한 반나절 그 이상을 진행합니다. 열 처리 전후의 커피 찌꺼기를 살펴보면 색깔과 입자의 크기가 달라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보였던 픽들이 사라지고 무정질 탄소의 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 처리 과정을 통해 무정질 탄소로 만들어낸 커피 찌꺼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까?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그 열 처리가 끝난 커피 찌꺼기를 이제 그 커피 찌꺼기가 카본이 되는데 그 카본 성분을 전극으로 만들어서 배터리를 조립한 과정입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리튬황 배터리는 작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현재 리튬형 배터리가 적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방금 제조한 전지는 리튬황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리튬황 배터리는 보통 이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황 배터리를 실험용 기구에 끼우니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커피 찌꺼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이 커피 찌꺼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황입니다. 리튬황 배터리에서 용량을 실질적으로 내는 물질은 황인데 이 황이라는 물질은 정기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잘 통하는 탄소와 제대로 접촉이 잘 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탄소가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리튬황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재료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실질적으로 두세 배 큰 용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개발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을 2배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기자동차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150km에서 200km까지 주행거리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리튬황 배터리는 약 300에서 400km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주도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영 교수. 커피 찌꺼기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가 앞으로 그려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중소규모의 커피숍에서 비상전원용 일종의 전력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응급사태,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응급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활용처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예전에 사용했던 저희가 보일러 모양 또는 저희가 난로 모양으로 잘만 만들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낭만도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일정한 양의 커피 찌꺼기가 모두 소비될 때까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 커피 찌꺼기를 연료 전지 반응기에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배터리처럼 충전 과정 없이도 전기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커피 원두 수입량은 지난 2013년 약 11만 톤에서 지난해엔 16만 톤으로 늘었다. 이렇게 해마다 커피 수입량과 커피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커피 찌꺼기의 발생량과도 비례한다. 최근엔 이 커피 찌꺼기가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이곳에선 주변에 연계된 커피숍에서 매달 약 3톤가량의 커피 찌꺼기를 수급받아 재활용하고 있다. 지금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커피 원료를 받아서 건조시키는 작업입니다. 요거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140도로 3시간 정도를 건조하는데 이거 작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타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은 3시간 140도. 근데 여기에 이제 커피에 남아있는 수분 잔량은 0.3%로 맞추고 있습니다. 잘 건조시킨 커피 찌꺼기는 플라스틱 원재료인 PP 성분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와 배합해 용도에 맞게 제품을 만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커피 전문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커피 찌꺼기를 수급했다는 이곳. 지금은 연계된 곳에서 무상으로 커피 찌꺼기를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실험 끝에 커피 찌꺼기와 PP 성분의 배합률을 알아내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외 판매 중인 3D 프린터 원료예요. 이거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뭐 네덜란드, 미국 이런 데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출력이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친환경 재료이며 다공성 물질인 커피 찌꺼기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 제품의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다는 자부심도 크다. 이 커피 찌꺼기를 버렸을 때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다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저희가 수거해서 생산을 해낸다면 이건 곡물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곡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좋고 환경도 좋고 미래 후세에도 좋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버려지고 있던 커피 찌꺼기, 이제는 개인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나아가 기업이나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 활용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커피 찌꺼기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시범 사업을 거쳐 버섯 배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 농가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찌꺼기의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찌꺼기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찌꺼기인데요. 그동안 유해성 논란 때문에 재활용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담배꽁초 찌꺼기, 과연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담배를 태우고 나면 생기는 담배꽁초 찌꺼기. 현대환경보건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4.5조 개비의 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해안을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수거되는 품목 중 하나도 바로 담배꽁초. 꽁초에 남아있는 독성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120만 톤의 담배꽁초 쓰레기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2025년까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피울 때 생기는 해로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처리 문제를 두고 담배꽁초는 골칫덩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언제부터 이 담배가 들어왔으며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국내 담배 유래와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의 김상태 교수를 만나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 광해군 때였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담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약초라고 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이국적이면서 아주 신기했고 또 약초라고 하니까 호감을 갖고 이제 대하게 된 것이죠. 남쪽에서 들어온 신비스러운 풀이란 뜻으로 남영초라고 불리며 빠르게 민간에 전파된 담배. 담배는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 천민,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피우는 대중적인 기호품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점차 경험에 의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뭐 배고플 때 담배를 피우면 배가 부르다. 또 정신이 산만할 때 담배를 피우면 정신 집중이 잘 되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담배 예찬을 하곤 했는데요.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이제 건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건강에 이 담배가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총기까지 사라진다. 이거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뜻인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원기를 떨어뜨린다. 그다음에 시력이 나빠진다. 담배 때문에. 담배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흡연은 개항기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조선 사람들의 옷에는 담배 주머니가 있었으며 담뱃대의 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담배는 보편적이면서도 권위적인 기호품이 됐다. 특히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까지 일반화되면서 무분별하게 남용됐다. 아이들조차도 10살 때부터 보통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하멜피루기에 보면 4, 5세가량의 아이들도 담배를 피웠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약초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아플 때 혹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담배를 피우게 했던 거죠. 담배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 앞의 텃밭과 비옥한 논에서까지 담배를 재배했을 만큼 한국인들의 담배 사랑은 계속 이어져 왔다. 1907년 대구에선 2천만 국민이 담배를 끊어 나라 빚을 갚자는 취지의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나라를 구하려고 금연 운동을 실시한 것이 건강 문제로 전환된 것은 현대에 들어서부터다. 담배의 환경적, 건강적인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내 금연법이 제정됐는데 사실 전면적으로 실내 금연이 실시된 건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정부에서는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값을 인상하고 담배 표지에 경고 문구와 사진을 싣는 등 흡연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 그렇다면 과연 담배 어떤 성분 때문일까?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을 때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의 인체와 환경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담배는 우리가 4,000종 이상의 여러 가지 화물이 들어가 있고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그리고 연탄가스,
그다음에 벤젠, 백혈병을 유발시키는 물질, 타르, 강력한 발암물질의 덩어리입니다. 벤조피렌, 이것도 발암물질로서 고기 탈 때 생기는 겁니다. 4,000종 이상의 화합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담배. 그렇다면 순수한 담배잎 자체는 어떨까?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담배는 니코틴이 주 성분으로 걸연이나 시가, 씹는 담배 등의 원료로 쓰인다. 주변의 땅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식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담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타르 성분은 담배잎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다. 제조 담배에는 유해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사실 담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필터 부분이다. 담배는 크게 담배 원료와 혼합물을 담고 있는 담배 몸통과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 등 각종 유해물질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필터는 담배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대부분 정화시키지 못한 채 인체에 그대로 유입시킨다. 필터는 원래가 이제 담배 연기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그 미세공을 통해서 이렇게 골고루 몸으로 들어오게 해서 목넘김이 쉽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본래 목적은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유해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다는 겁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대부분 담배꽁초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성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합성 섬유가 되고요. 이중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 섬유가 이게 잘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섬유가 됩니다. 필터는 아세테이트 섬유와 그 섬유 속에 활성탄을 넣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용매와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살펴봤다. 이 용매에 녹아서 색깔이 노랗게 보이죠.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성분들이 바로 필터에 묻어 있는 성분들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필터에 남아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담배꽁초 성분 분석 결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성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암물질로서 굉장히 강력한 벤조에이 파이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탈 때 생성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와 같이 큰 피크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발암물질 벤조 안트라센이라고 하는 물질도 여기서 이렇게 검출이 되고 많은 양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서칭을 해보면 그래서 니코틴이 여기에 확인이 되고 있죠. 맨솔이 나오지, 그지? 맨솔이 확인이 됐지. 담배 성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담배가 탈 때 생기는 끈적끈적한 점액물질인 타르를 비롯해 최루탄의 원료 포름알데히드, 산소와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여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또 담배 중독성을 유발하는 니코틴과 휘발유 성분인 벤젠 카드뮴, 또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나프틸아민까지 모두 2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담배는 암 발병률을 최대 6.5배나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한 해에만 수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흡연의 사회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필터가 이런 유해물질들을 상당량 걸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실제로 원래 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유해물질을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 1% 이하 정도밖에 못 걸러냅니다.
근데 담배 연기 속에는 워낙에 유해 물질이 많아요. 그 중에 1%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담배 꽁초가 워낙에 많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배 환경에 영향 주는 것은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담배 꽁초에 묻어 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은 이 생물들한테 농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농축되고 다른 이제 가축에 농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농축된 것으로 사람이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게 돼서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담배 한 개비는 겨우 10g 정도로 아주 가볍지만 이 담배 한 개비에 담긴 유해성은 가히 치명적이다. 1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신과 또 간접 흡연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식수, 생물을 오염시킨다. 담배 한 개비에 담긴 유해성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또 담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 또 환경, 식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해물질 취급받던 담배꽁초 찌꺼기, 그 활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담배 찌꺼기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울산대학교. 담배 쓰레기통 앱 개발자인 한민 씨는 담배 꽁초를 버리는 일에 보상의 개념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담배 꽁초를 넣게 되면 이 신호가 스마트폰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후원 광고가 이제 팝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캐시가 적립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담배 꽁초를 센서가 부착된 쓰레기통에 버리면 연동된 휴대폰에 깔린 앱이 인식해 자동으로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 그가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땅에 버렸다. 그리고 남들이 버리길래 버렸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쓰레기를 많이 버려봤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버렸고 귀찮아서 땅에 버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쓰레기를 버릴 때 보상을 해주면 이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앱을 개발하기 전에 필드 테스트를 통해 사람들이 담배 꽁초를 버리는 패턴을 분석해봤다고 한다. 흡연 구역에 일반 쓰레기통과 담배 쓰레기통을 비롯해 총 3개의 쓰레기통을 두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쓰레기통 사용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통과 연동된 앱을 통해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고 여기에 담배 꽁초를 버렸을 때 보상을 해줌으로써 쓰레기통의 사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흡연자들을 자연스럽게 흡연 구역으로 유도하고 비흡연자가 겪을 간접 흡연을 줄이며 길거리 쓰레기의 70%에 해당하는 담배 꽁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교부터 시작해 설치 장소를 늘려갈 예정이다. 계속 학교에 설치하면서 저희 제품을 이제 개선하고 보완할 거고 점점 설치되는 학교를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랑 지금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휴게소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렇게 담배 꽁초를 제대로 버리는 일과 함께 재활용 연구도 되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연구소. 이곳에선 버려지는 담배 꽁초를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이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담배꽁초를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게 퇴비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같이 담배꽁초 기계를 활용해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배꽁초를 퇴비화시키는 기계라고 하는데 불씨가 붙어있는 담배꽁초를 그냥 기계에 넣었을 경우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한다. 저희가 보통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시고요. 이게 피시고 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잘 끄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보통 그냥 대충 비벼서 끄시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파쇄 장치가 있어서 이게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파쇄가 되면서 불씨하고 같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파쇄가 되면 2차로 이렇게 교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미생물이와 혼합되어 있는 톱밥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부숙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퇴비로 빠지는 원리입니다. 기계를 열어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담배꽁초의 파쇄가 진행되고 이때 담배꽁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터 부분도 파쇄가 이루어진다. 파쇄된 담배꽁초는 미생물이 들어간 톱밥과 혼합되면서 퇴비가 되는데 담배꽁초가 퇴비가 되기까지는 약 20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담배꽁초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필요한데 이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다. 오랜 연구 끝에 나무와 볏짚 그리고 토양에서 추출한 미생물 균을 이용해 유기성 슬러지 소멸용 미생물을 개발해냈다. 미생물이 일단은 들어감으로 해서 퇴비 이제 담배꽁초의 유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비화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커피 찌꺼기나 음식물 쓰레기 등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퇴비화 작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됐지만 담배꽁초를 퇴비화하는 일은 시도되지 않았었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유해 성분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담배꽁초가 퇴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실험이 또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24시간 이제 분해 정도를 이제 측정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기계에 담배꽁초 350g을 투입해서 24시간 후에 이제 남은 장량을 조사했을 때 47g만 남은 걸로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분해가 됐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담배꽁초의 유해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담배꽁초 퇴비화 장치 개발에 나섰다는 이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퇴비에는 환경부 규격이 있지만 담배꽁초 퇴비에는 규격이 없어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아직은 시제품만 나와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 규격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담배꽁초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해외 다른 나라들도 고민하는 문제. 미국의 한 벤처기업에선 담배꽁초 필터를 플라스틱 소재로 활용하고 호주 멜버른의 한 대학에선 담배꽁초를 혼합해 강도를 높인 아스팔트를 만드는 등 재활용 방안 연구에 나서고 있다. 담배 필터를 가지고 그것을 플라스틱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와 같은 재활용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길을 지나가다 보면 쉽게 담배꽁초 찌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반 쓰레기로 또 유해 물질로 규정해버린 담배꽁초 찌꺼기.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면 토양 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에도 막심한 피해를 입힙니다. 국내에서는 담배 찌꺼기의 재활용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연간 약 10만 3천 톤. 지금까지 이 커피 찌꺼기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담배꽁초 찌꺼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선과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